네, 그러면은 이제 2단원의 마지막 내용, 공명혼성이라는 걸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명혼성. 이 공명혼성이라는 거는 일반학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좀 확대해가지고 여기서 추가 설명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공명구조라는 걸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거의 유사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그 CO3라고 하는 2- CO3 2- 이거 뭐라고 불러요? 탄산음이온이라고 부르죠. 탄산이온. 이 녀석에 대해서 루이스 구조를 그리라 그러면 루이스 구조가 이건 이제 루이스 구조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 루이스 구조를 모르시겠다 그러면은 일반화 가셔가지고 루이스 구조 그리는 방법 공부하셔야 됩니다. 일반학 책을 가서 보시면 바로 나오는 대표적인 루이스 구조 예시로 탄산이온에 대해서 루이스 구조 그리는 방법이 예제로 나오기도 하고 본문에도 나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자, 루이스 구조를 그렸을 때 한 가지 방법으로만 그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로 똑같은 분자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케이스, 여러 가지 경우에 루이스 구조를 그릴 수 있을 때 그걸 이제 일단은 공명 구조라고 하는데 일단 그려놓고 한번 얘기할게요. 지금 책에 있는 것대로 지금 그리는 건데 교수님 우리 책에는 이런 대괄호가 없는데요. 대괄호를 쳐도 되고 대괄호를 안 칠 거면 산소 원자에다 일일이 마이너스 1가라는 거를 써가지고 표현하거나 표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입니다. 자, 탄산이온은 루이스 구조를 그리면 이렇게 세 종류의 루이스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세 가지 경우로요. 세 가지 경우를 경우의 수로 그릴 수가 있어요. 얼른 쉽게 얘기하면 이 이중결합의 위치가 어느 산소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리 그릴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대신 이 세 가지 구조가 딱 한 종류의 물질에 대해서 그리는 거예요. 이 구조 따로, 요 구조 따로, 요 구조 따로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모두 다 같은 녀석들이라고요. 그래서 탄산이온의 루이스 구조를 그리라고 그러면 요거 하나만 그려서는 안 되고 이 세트를 전체 세트를 다 그려야지 맞습니다. 얘네들 이 세트를 공명구조라고 이야기하고요. 공명구조라고 부르고 요거 하나하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공명참여구조라고 부릅니다. 각각을 공명에 참여하는 구조다. 그러면 교수님 저기 책에서 말하는 공명 혼성 구조 뭐 이런 말 나오는데 이게 뭔가요? 이거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자, 공명 참여 구조는 어떻게 그리는 거냐면은 공명 혼성 구조예요. 이 혼성이란 말 딱 쓰게 되면 어떤 느낌을 받아야 되냐면은 이 모든 구조를 적당히 아우르는 평균값으로 그림을 그리는 게 바로 공명 혼성 구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은 이렇게 개개별로 하나씩 그리고 양쪽 화살표 이렇게 그려서 세트로 크게 그리는 거 싫으시면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야, 이거는 도대체 나는 1학년 때 일반화학을 포기해서 뭔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참 큰일 났죠. 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자, 색깔로 표시할게요. 색깔 마크를 역시 해줘야 될 것 같아. 자, 잘 봅니다.
여기 있잖아요. 이중결합, 단일결합, 단일결합인데 이중결합이 돌아다니잖아요. 그쵸? 예, 그쵸. 그러니까 모든 산소들하고는 여기는 1번 산소, 2번 산소, 3번 산소라고 굳이 교수가 표시할게요. 1번, 2번 산소들하고는 공통적으로 단일결합은 하나씩은 기본적으로 다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이중결합의 이 짝대기 하나가 골고루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모두가 뭐라고? 딱 요 한 물질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 전체가 요 한 물질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 짝대기 하나, 이중결합의 짝대기 하나가 계속 전체 1, 2, 3번 산소를 골고루 계속 이동, 이게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처럼 보이잖아요. 실제는 이 CO2-의 루이스 구조는 실제로 이 녀석을 실제 구조를 보게 된다면 탄소와 산소 간의 결합이 단일 결합보다는 튼튼하고 이중 결합보다는 약한 결합을 실제로 갖고 있기 때문에, 즉 1과 3분의 1의 결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일 결합도 아니고 이중 결합도 아니고 그 중간에 애매한 1.3 결합, 1.3중 결합, 단일 결합, 이중 결합이 아닌 1.3중 결합, 대략 얘기해 봤을 때 그런 결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런 모습으로 애매한 결합을 이루면서 요 상태로 있는 게 실제 얘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명 혼성 구조는 그러니까 각각의 공명 참여 구조를 일일이 그려서 여러 개로 복잡하게 만들어서 보여주기보다는 그냥 한 방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표현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영어 단어도 익숙해지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본문에 보면은 공명 혼성이라고 해서 레저넌스 하이브리드라고 했는데, 이제 공명 구조는 레저넌스 스트럭처라고 부르고 공명 혼성은 레저넌스 하이브리드라고 이렇게 불러요. 섞여 있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양쪽 머리 화살표를 통해서 각각의 공명 참여 구조 사이를 연결해서 얘네들이 모두 다 공명 구조다라고 묶어줘서 표현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요. 지금 탄산, 음이온, 공명 참여 구조 한 개만 어떻게 만들어진지 보여드려야 되려나? 자, 혹시 루이스 구조 까먹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엄도 안 나는 친구는 처음 이제 유기화학에서 마지막으로 루이스 구조 그리는 거, 그러니까 공명 구조 그리는 거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자, 이거의 의미가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탄소 하나와 산소 3개가 만나서 2가 마이너스를 띄고 있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인 녀석이고, 그 다음에 산소는 원자과 전자가 6개인 녀석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외부로부터 전자 2개를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걸 띄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 뜻이. 그러면은 가운데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전자 이렇게 4개를 갖고 있지만 외부에서 전자 2개를 받았으면은 전자 2개 받은 거는 여기에다 점을 찍어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중심 센터에 있는 탄소가 이 전자 2개를 받는 거예요. 그러고서 8전자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 루이스 구조를 그리게 되면, 그러니까 그 공유를 하고서 자기 주변의 전자의 개수 8개가 맞게 되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이제 그게 8전자, 전자 8개를 만족할 수 있게끔 점을 찍다 보면 이렇게 점을 결국엔 찍게 돼요.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은 모든 원자들이 자기 주변의 원자과 전자를 8개를 만들면서 공유 결합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리다 보면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단 말입니다. 이 그림에서 잘 보시면 탄소가 되었던 산소 3개가 되었던 간에 모두 자기 주변에 전자를 8개를 딱 맞추는 8전자 규칙을 딱 완성시켜 가면서 지금 그 공유 결합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이제 정리해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요런 식으로 그렸던 거를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이렇게도 점을 찍을 수가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죠. 어우, 점 찍기 진짜 귀찮다. 어우. 자,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렸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때 요거는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됐죠? 됐어요? 자, 요렇게 되는 건데 이제 이거나 원래 같은 놈에서 온 거니까 이렇게 양쪽 머리 화살표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나머지 또 하나는 여러분들 추적을 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괄호를 풀고 싶으면 풀어서 표현하고 싶으면 탄소 주변의 산소를 딱 쳐다봤을 때 전자를 비교적 풍부하게 갖고 있는 원소가 위와 왼쪽에 요 녀석하고 요 녀석 산소가 가장 전자를 풍부하게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1을 -1과 나눠서 가져가도록 분리해서 전자가 풍부한 원소에다가 갖다 써주는 거예요. 가져다 써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아이고 이게 왜 이러지? 잠깐, 오케이. 자, 아까 전에 말한 탄산 음이온의 그 공명 혼성 구조를 한번 교수가 또 그려놓고 설명을 할게요. 책에 나오는 비편제화라고 하는 용어를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자, 우리 책에는 생략이 너무 많이 돼 있어서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교수가 일단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일단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이 좀 많으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공명 참여 구조 이걸 딱 보면은 여러분 뭘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은 여기 가운데 있는 탄소가 무슨 혼성인지 이 탄소의 혼성이 뭔지부터 먼저 파악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심지어는 여기 있는 것도 산소도 혼성이라는 게 있어요. 에이, 교수님 이게 무슨 소리예요? 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자,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또 웃기는 건 이게 일반화학 때 나왔던 내용이라는 겁니다. 일반화학 2에 한 10단원 정도쯤에 나온 내용이에요. 자, 설명합니다. 일반화학 2에 10단원이 아니구나. 일반화학 2에 14단원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한 방향, 두 방향, 세 방향이기 때문에 8이 세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혼성이 sp2입니다. 그러면은 위에 있는 산소도 혼성이 있다고요? 네, 혼성이 있습니다. 전자쌍을 묶기 위해서 8이 하나, 점자쌍을 묶어서 내보내기 위해서 또 8이 하나, 그다음에 아래로 결합하기 위해서 8이 하나. 8이 얘도 3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sp2 혼성입니다. 그러니까 산소가 됐던 탄소가 되었던 여기 있는 모든 원소들은 다 sp2 혼성이에요. 난데없이 교수님 혼성을 왜 얘기하세요? 머리 아파 죽겠는데 지금 우리 책에는 오비탈 얘기 하나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안 나오지만은 오비탈의 근거에서 이야기가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설명을 드릴게요. 이 CO3 요 그 분자 음이온이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탄소가 가운데 있고 여기 산소가 있고 저쪽에 산소가 있고 요쪽에 산소가 딱 있다고 했을 때 탄소는 8이 하나, 둘, 셋 요런 방향으로 8을 만들어서 이렇게 내보내요. 결합을 하려고. 그러면은 산소도 8을 요렇게 내밀면서 요렇게 세 방향으로 8을 내밀면서 탄소랑 결합을 하고 탄소랑 결합하는 부분은 어디? 여기. 지금 교수가 빨간색으로 칠하고 있는 요 결합, 요렇게 결합이 일어나죠.
이렇게 결합이 일어나고 가운데 탄소하고 탄소가 묻혔다. C 이렇게 묻혔고 얘가 산소고 그 다음에 전자쌍은 산소는 이쪽에다 이제 갖다 두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이 하이라이트예요. 잘 보세요. 이 평면에 수직으로 이렇게 서 있는 오비탈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자, 이 평면이 이쪽 방향이 x축이고 그 다음에 이쪽 방향이 y축 방향이라고 했을 때 수직으로 서 있는 거는 z축 방향으로 서 있는 pz 오비탈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평면이 이쪽이 x축, 이쪽이 y축 방향이라고 했을 경우에 지금 각 원자들마다 위아래로 이렇게 평면에 수직으로 서 있는 pz 오비탈들이 다 남아 있어요. 왜 그러냐면 sp2 혼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s 오비탈하고 px 오비탈하고 py 오비탈을 한 대 짬뽕으로 섞은 다음에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남는 거는 pz 오비탈이 남아요. 그러니까 모든 원자들 4개 원자들 pz 오비탈이 남아서 얘네들이 이웃하고 있으니까 다 이렇게 연결됩니다. 단행이 연결되는데 연결이 이렇게 서로 연쇄적으로 일어나요. 연쇄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산소와 탄소 간의 연결 통로가 모든 원자들 간의 연결 통로가 종합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다 연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연결 통로를 따라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 교수가 점선으로 지금 표시하고 있는 요 점선 보이시죠? 요 점선의 의미가 뭐겠어? 전자쌍 한 쌍이 이 공간을 따라서 막 다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 공간을 자유롭게 흘러다니고 있는 거예요.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일일이 공명구조를 그려서 잘 보면 이 공명구조의 의미는 자, 좀 이렇게 좀 마저 디테일하게 좀 그리고 얘기할게. 이렇게 돼 있어서 전자쌍이 왔다 갔다 거리는데 이 전자쌍 한 쌍이 위에 산소에 갔다가 오른쪽 산소에 갔다가 왼쪽 산소에 갔다가 그러면서 막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이 돌아다닐 수 있는 게 이 구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입체적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 왜 하냐면은 지금 그 46페이지 아래쪽에 그 이런 표시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화살표가 그려져 있고, 그쵸? 여기서부터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또, 이렇게 되니까, 또 이 가운데 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전자쌍이 요렇게 오고, 요렇게 가서, 오른쪽 게 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요 녀석은, 오른쪽에 있는 거는 요렇게 가고, 그 다음에 얘가 요렇게 가면은 얘가 다시 요렇게 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 화살표의 의미가 뭐냐면요. 전자쌍이 이동했다고 하는 의미예요. 요 화살표의 의미가. 이렇게 구부러지고 머리 이렇게 탁 돼 있는 게 전자쌍이 이동했다는 걸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보시게 될 텐데 화살표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데 이렇게 머리가 반쪽 머리 화살표일 경우에는 점이 딱 하나, 즉 전자 하나가 이동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유기화학에서는 이런 화살표가 많이 나타납니다. 화학 반응식에서.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별표 한 3개야. 자주 쓰이는 거라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자를 밀어주면서 전자를 밀고 뭐 이래 가면서 이렇게 밀고 밀리고 해서 얘가 되고 얘 모양에서 전자를 요렇게 밀고 요렇게 밀어서 얘가 되면 전자를 또 요렇게 밀고 요렇게 밀어서 또 얘가 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전자가 이렇게 서로 밀린다는 의미는 뭐다? 전자쌍이 밀린다는 의미는 전자쌍이 이동하고 있다. 근데 실제로 전자쌍은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는 p 오비탈들끼리 연결되어 있는 이 공간을 돌아다니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전자들이 자 여기다 한글로 적을게. 전자들이 분자 전체에 걸쳐서 필기해야 돼. 근데 나중에 그래야 이해가 된다, 책이. 분자들이 분자에 걸쳐서 골고루 퍼져 있는 현상.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이거를 비편재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자들이 비편재화되어 있다. 이 말 뜻은 분자 전체적으로 전자들이 골고루 퍼져 있다라고 하는 뜻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 편재화, 비편재화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 비편재화는 영어로 delocalization. 그 다음에 편재화, 전자가 어디에 딱 가서 고정되어 있다.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런 전자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전자들. 지금 딱 고정적으로 딱 있어야 될 전자들. 이런 전자들을 편재화된 전자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localization이라고 불러요. 지정된 위치에 전자가 가 있을 경우에는 편재화라고 부르고 전자쌍이 어느 한 곳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골고루 전체적으로 펼쳐져 갖고 있는 게 비편재화라고 해요. 이제 일단은 이렇게 정의를 말씀드리고 얘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그냥 결론적으로 명제로 써줄게. 그냥 명제로. A는 B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비편재화가 잘 된 분자일수록 안정하다. 이게 핵심이에요. 비편재화라고 하는 용어를 왜 알려주고 있냐면은 이렇게 공명 구조를 가지면서 전자들이 자꾸 이렇게 부지런하게 돌아다니면서 골고루 전자들이 분자 전체에 펼쳐져 있어야지만 그 분자가 안정적으로 자연계에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CO3 음이온이 자연계에서 안정적으로 발견될 수 있는 이유는 이 비편재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또 이런 얘기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벤젠이라고 하는 분자 있어요. 탄소 6개, 수소 6개짜리 분자. 이게 어떻게 생긴 거냐면요. 삼각구조식으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단일결합과 이중결합이 교대로 이렇게 이중단일 뭐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육각형의 고리 화합물이에요. 이거 원자들 그대로 다 적어볼게요. 탄소 이렇게 그려놓고 자 각각에 대해서 수소가 이렇게 하나씩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혹시 안 그리고 있는 친구도 있을까봐 제발 좀 따라서 그리면서 필기 좀 하세요. 이 얘기 꼭 하고 싶어요. 그래야 공부가 된다니까. 여기 이중결합, 여기 단일결합, 여기 이중결합, 여기 단일결합, 이중결합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주변 환경이 아주 나쁘구나. 녹음하는 환경이 주변에서 막 공사하고 있어가지고 막 톱질하는 소리가 막 들리고 난리예요. 막 드릴 뚫는 소리 막 들리고. 그리고 내 목소리는 더 크게 들리니까 괜찮죠? 자 봅시다.
여기서 보면은 왼쪽에 있는 구조가 이렇게 됐다 할지라도 혹시라도 루이스 구조를 그리다 보면은 이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거릴 수 있다라는 거야. 그 앞에서 내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화살표 얘기를 하면 여기 있는 전자쌍이 이쪽으로 이동하고 여기 있는 전자쌍이 이쪽으로 이동하고 여기 있는 전자쌍이 요 결합으로 이동을 했을 때 결합을 하면 오른쪽에 있는 게 되겠죠. 오른쪽에 있는 거는 다시 전자쌍이 이렇게 이동을 하고 전자쌍이 이렇게 이동하고 이렇게 이동하면은 왼쪽 게 되겠죠. 그렇죠? 이거 왔다 갔다 거린다는 거예요. 가운데 있는 이 화살표는 공명 구조라는 걸 의미하는 차원에서 그려주는 양쪽 방향 화살표라고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삼각구조식으로 표현하면 왼쪽에 있는 거는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당연히 이렇게 그려서 표현을 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이 통째는 벤젠이라고 하는 분자의 벤젠이라고 하는 분자의 공명 구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공명 구조. 다시 말하면 루이스 구조. 루이스 구조를 그리라 그러면 공명 구조를 그려가지고 통째로 다 그려주고 가운데 화살표 이걸 써줘야 됩니다. 이건데 이제 공명 혼성 구조, 공명 혼성 구조. 벤젠의 공명 혼성 구조를 그리라 그러면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이렇게 그리거나 아니면 이제 과학자들끼리 약속인데 이렇게 그려버리거나 이거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벤젠이에요. 다 벤젠을 뜻하는 거예요. 다 똑같은 녀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중단일 이 결합들이 여기를 막 자유롭게 안을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죠. 비편제화되어 있다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공명 혼성 구조는 비편제화되어 있는 모습을 그려주기 위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벤젠에 대한 내용은 이게 다냐? 아니요. 이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자, 여기 밑에 있는 걸 지우고 얘기할게요. 자, 그럼 질문 하나만 할게요. 그냥 막 지웠나? 질문하고 지워야 되겠다. 야, 여기 있는 탄소는 무슨 혼성이니? sp3야, sp2야, sp야? 한 방향, 두 방향, 세 방향. sp2야. 그럼 여기 있는 탄소는 한 방향, 두 방향, 세 방향. 그러니까 모든 탄소들이 한 방향, 두 방향, 세 방향, 한 방향, 두 방향, 세 방향 다 세 방향으로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다 모든 탄소들이 다 sp2예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고? 잘 들어봐. 전자들이 골고루 돌아다닐 수 있는 환경이 뭐냐? 그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평면을 그릴게. 평면 그렸다. 그리고 몇 번을 얘기하지만 자, 이쪽 방향이 Y축 방향, 이쪽 방향이 X축 방향이에요. 요거 꼭 말씀을 드릴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탄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탄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릴게. 뭐 이해되지? 이거 탄소 6개 하나 요걸 갖다가 평면 위에다 지금 올려놓은 거야. 오케이 바리? 자, 그래서 주황색으로 해야 되겠다. 연두색으로 해야 되겠다. 자, 탄소 보자. 팔이 3개여야 되지. 하나, 그 다음에 둘, 셋. 팔이 이렇게 3개가 이렇게 만들어진 식으로 sp2 혼성 오비탈이 나가는 거예요. 얘도 팔이 이렇게 하나, 팔이 이렇게 둘, 그다음에 이렇게 셋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 바깥으로 빠진 거는 누구하고 결합하기 위해서 빠지는 거냐면은 바로 수소 원자하고 결합하기 위해서 빠지는 거예요. 수소의 s오비탈하고 결합하기 위해서. 하던 얘기 계속할게. 하나,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얘도 하나, 둘, 셋.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건지, 이게 팔이 뭐 세 개니 뭐 이런 거 지금 이해 못한 사람은 1단원에서 내가 찍어뒀던 영상을 다시 보셔야 됩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팔이 나가고, 여기도 하나, 둘, 셋. 이렇게 팔이 나가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벌써 그림이 보여. 아, 여기 끝에마다 지금 수소가 결합되어 있구나. 아직도 이해 안 되는 사람들 위해서 옆에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드리면, 요 상황에서 요런 거란 얘기죠. 요거에 대한 그림을 옆에다 그리고 있는 거야. 자,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도 Z축 방향으로 Z축 방향으로 이렇게 Z축 방향 수직 방향으로 요렇게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PZ 오비탈이 각 탄소들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 PZ 오비탈이 나란히 수평으로 보고 있으면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늘어나면서. 또 마주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또 연결될 거 아니야. 어때? 육각고리 전체적으로 p 오비탈들 덕분에 죄다 다 연쇄적으로 다 연결이 돼요. 전자들이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이 오비탈인데 그 오비탈들이 연장돼서 이렇게 쭉쭉 늘어나면서 6개 원자를 모두 다 이어준다고. 이제 그림이 대충 어떤 느낌인지 보이시죠? 여기는 막 짬뽕이 돼갖고 눈에 안 보이겠다. 여기는 그냥 빨간색으로 이렇게 보여줄게. 이렇게. 아, 빨간색은 안 되는구나. 잠깐만. 어쨌든 눈에 보이시긴 할 텐데 잠깐만. 분홍색으로 이렇게 연결된다고. 분홍색으로 표시한 이유는 이제 너무 보라색으로 겹쳐지니까 짓이겨져서 안 보일까봐 일단 교수가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이렇게 피오베탈들이 모두 다 수직으로 6개의 탄소에 다 둘러쳐져 있으니까 이렇게 한때 이어지면서 비편재화로 이 전자쌍들 한 쌍, 두 쌍, 세 쌍의 총 세 쌍의 전자쌍이 이 공간 안을 막 휘저으면서 골고루 분자 전체에 걸쳐서 펼쳐져 갖고 있는, 퍼져 갖고 있는, 분배되어 있는 그런 비편재화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벤젠의 모습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지금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6페이지 맨 위에 밑줄 한번 쳐볼까? 루이스 구조에서 전자들은 단일 원자의 비공유 전자나 두 원자 사이의 공유 결합으로 편제되어 있다. 편제되어 있다는 말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불포화 결합을 가지고 있는 분자 또는 이온들에서 전자들은 3개 이상의 원자에 비편제화되어 있을 수 있다. 탄산이온에서는 한 쌍의 비공유 전자쌍과 파이 결합의 전자가 4개의 원자에 걸쳐서 비편제화되어 있다.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면 전자쌍이 계속 옮겨다니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화살표를 표현하고 있죠. 밑에 이제 화살표의 의미는 전자쌍이 이동한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보면은 X라고 하는 원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왼쪽에 이중결합, 오른쪽에 당일결합이 딱 이렇게 있을 때요. 밑에 뭐
파이 결합으로부터 인접한 결합으로, 파이 결합부터 인접한 원자로, 원자로부터 인접한 결합으로, 뭐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부분에 파란색 화살표로 지금 화살표로 전자쌍의 이동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거 첫 번째 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X 원자 왼쪽에는 이중결합, 오른쪽에는 단일결합인데 왼쪽에 있는 이중결합의 전자쌍 하나가 오른쪽에 있는 결합 쪽으로 전자쌍이 옮겨갔다 그랬을 경우에는 오른쪽처럼 X원자 왼쪽은 단일결합, 오른쪽은 이중결합 이렇게 변했다라고 양쪽 머리 화살표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화살표로 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밑에는 이중결합에 있는 전자쌍 한 쌍이 원자로 이동했을 케이스, 원자 자체로 전자쌍이 이동했을 케이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거는 원자 자체에 있는 전자쌍이 오른쪽에 있는 결합으로 이동했을 케이스. 그런 과정을 화살표로, 구분 화살표, 양쪽 머리 화살표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밑에 점선으로 표시해 놓은 공명 혼성 구조. 공명 혼성 구조가 무슨 의미인지는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공명 참여 구조는 뭐야? 이거 각각 하나하나가 공명 참여 구조야. 공명에 참여하는 구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공명 참여 구조, 공명 혼성 구조, 그냥 공명 구조 의미 아셔야 돼요.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밑에 이제 진한 글씨 되어 있는 부분 봅니다. 밑줄. 각 공명 구조들은 파이 결합 전자 또는 비공유 전자의 위치만 다르고 원자의 위치는 동일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면 전자들만 넓게 퍼져 있을 뿐이지 이 원자들의 현 위치가 바뀌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육각형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자쌍들만 돌아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자, 밑에 진한 글씨 이주기 원자들은 최대 8개 이상의 원자가 전자를 수용할 수 없다. 이건 뭐 8전자 규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왜 이런 얘기를 다시 얘기하냐면은 47페이지 맨 위에 보면 질소라고 하는 녀석 옆에 얘가 플러스, 이게 형식전화입니다. 형식전화를 지금 써놓고 있는 거예요. 일반화학 때 여러분 형식전화 배운 거 기억하고 계시고 1단원에서도 교수가 설명드렸죠. 자, 형식전화상으로 봤을 때 얘가 플러스 그걸 띄고 있으니까 전자가 더 필요한 것처럼 보여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전자쌍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뭐 하면 되겠지. 또는 여기 있는 전자쌍이 여기 있는 전자쌍이 아래 마이너스 극성을 띄고 있는 얘가 전자가 풍부하니까 얘인 전자쌍이 이쪽으로 공급되는 요 전자쌍이 공급되는 방식으로 생각을 해서 오른쪽에다가 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순간 요렇게 표시하실 수는 있어요. 요렇게 그림을 그리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그림은 틀렸다라는 거. 왜 틀렸냐면은 가운데 있는 질소 전체적으로는 형식전화가 다 제로거든요. 제로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 이 질소 주변에 전자가 10전자야. 짝대기가 지금 5개란 얘기지. 짝대기가 5개란 얘기는 짝대기 하나당 전자가 2개니까 전자가 10개 아니야. 그쵸? 10개 전자는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8전자 규칙, 옥텟 규칙의 위배가 됩니다. 이게 맞지 않아요. 옥텟 규칙에 맞지 않아요. 비록 형식전화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해서 이렇게 부분적인 형식전화를 띄고 있다 하더라도 이 녀석은 뭐다? 8전자 규칙을 만족하고 있는 만능 구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공명 구조가 존재할 수 없는 분자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밑에 그 47페이지에 이제 진한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 제2주기 원소들이 모두 8전자기를 이루고 공명 구조가 8전자기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공명 구조보다 더 안정하여 실제 구조에 더 많이 기여한다. 이게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시겠죠? 그쵸? 밑에 예시로 볼게요. 자, 용어가 어려웠어요. 뭐 많이 기여한다 뭐 이런 말 나오고 막 그러는데 그림을 좀 그냥 터프하게 정성 안 들이고 대충 그렸습니다. 성의 없이 그렸어요. 자,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왼쪽에 이거하고 똑같이 전자쌍만 이렇게 전자쌍이 산소 쪽으로만 올라가 주면은 얘가 변신되고요. 얘가 다시 내려와서 이쪽으로 오면은
얘로 변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기여도가 얘는 낮고 얘는 기여도가 높다 이렇게 나와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얘로 존재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얘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얘는 8전자 규칙을 아름답게 만족하고 있는 아주 안정적인 분자 구조인데 얘는 여기는 8전자 여기는 몇 전자니? 6전자잖아. 그치? 6전자니까 어때요? 여기는 훨씬 더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엄연히 얘기하면 분자 전체적으로 자 여기까지만 하고 왼쪽에 있는 거는 모든 원자들이 극성을 띠고 있지 않는데 전자가 올라감으로써 이 분자 내부에 마이너스 극인 부분과 플러스 극인 부분이 존재한다. 즉 전자가 한쪽으로 쏠려 있다는 뜻이죠. 비편제화가 잘 돼 있는 분자는 이 분자입니다. 전자가 전체적으로 골고루 퍼져 있어서 전체적으로 0가를 띠고 있는 그러한 분자가 바로 뭐예요? 비편제화가 잘 돼 있는 분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거는 전자가 한 방으로 일방적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편제화되어 있는 듯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분자는 안정적이지 않아서 공명 구조를 그려놨다 하더라도 자연계에 존재할 확률이 좀 적은 기여도가 낮은 공명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안정적이어서 자연계에 흔히 존재할 수 있는 구조로서 기여하는 정도가 크다라고 해서 기여도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또 이제 밑줄 또 쳐야 될 진한 것이 부분이 있는데 또 읽어보겠습니다. 2개 이상의 공명 구조가 8전자계를 이루고 있을 때 8전자계는 이루었어요. 8전자계는 이룬 건 맞아. 근데 그러니까 공명 기여 구조 A 왔다 갔다 공명 기여 구조 B 두 개를 그려놓고 봤는데 다 8전자 규칙은 다 만족을 해. 훌륭해. 이건 다 만족한단 말이야. 그럴 때는 전하의 분리가 적은 쪽이 분리가 더 작은 쪽이 더 안정하고 더 크게 기여한다. 이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밑에 예시 한번 보세요. 왼쪽에 있는 구조나 오른쪽에 있는 구조나 8전자 규칙은 딱 맞아요. 그래서 루이스 구조로서는 아주 훌륭해. 자, 그런데 왼쪽에 있는 분자는 역시 분자 내부에 양이온이든 음이온이든 극성을 띠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어때요? 네, 중성 분자로서 전자들이 제대로 골고루 분자 전체적으로 잘 퍼져 있는 분자입니다. 그러니까 안정성이 상당히 높아요. 기여도가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오른쪽에 있는 분자는 8전자 규칙은 맞으나 플러스 극인 원자가 분자 내에 따로 있고 마이너스 극을 띠고 있는 원자가 따로 있어요. 마이너스 있는 쪽으로 전자들이 더 많이 쏠려 있다는 뜻이고 플러스가 있는 원자 쪽은 전자가 부족하다는 뜻이잖아요. 이런 분자는 딱 균형이 잡혀져 있지 않는 전자가 골고루 균형 있게 퍼져 있지 못한 편제화되어 있는 분자 구조이기 때문에 기여도가 낮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위에서부터 했던 말이 그대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8전자 규칙이 맞았다 하더라도 안정적인 분자 구조는 따로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맨 밑에 진한 글씨 문장. 그래서 결론. 전자들이나 전하가 비편제화되어 있는 시스템은 전자 또는 전하가 편제화되어 있는 시스템보다 에너지가 낮고 더 안정하다. 에너지가 낮으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닥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에너지가 높으면 들뜬 상태 또는 흥분 상태. 그러니까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바닥 상태, 익사이티드 스테이트가 흥분 상태 또는 들뜬 상태라고 이야기한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문장, 이때 실제 구조는 공명 안정화되었다고 한다. 뭐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공명 안정화의 의미는 비편제화가 최대한 잘 이루어져 있는 구조를 갖다가 공명 안정화되어 있는 구조다라고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2단원의 내용입니다. 고생하셨는데 밑에 문제 있잖아요. 문제 2.2번, 22번하고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문제 23번. 이거는 교수가 그려줘도 되는데 직접 그리면서 답지를 보면서 아, 이렇게 그려야 되고 이렇게 나타내는구나 라는 거를 직접 종이 위에다 본인이 그리면서 느끼셔야 됩니다. 이거는 암기가 아니라 그리는 과정에서 감각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연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 예제는 여러분들 맡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가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올지 너무 두렵고 걱정된다면 교수는 그냥 과감하게 여러분들한테 지금부터 조언하는 건 뭐냐면 모든 연습 문제를 빼놓지 않고 다 풀어보세요. 그냥 다 푸시면 됩니다. 문제다 하면서 시간 쪼개가면서 연습장 갖다 놓고 계속 문제를 풀면서 익히셔야 됩니다. 유기화학은 연습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부지런한 사람, 부지런히 연습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학점이 걱정되십니까? 그럼 죽을 듯이 연습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자, 2단원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2단원 정말 양도 무진장 많았고 교수도 좀 늦게 올려서 정말 죄송하긴 하지만 저도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이 많은 양, 진짜 2단원은 지금 몇 장이냐?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게 지금 이게 해봐야 많아봐야 22장인데 이게 2단원이 다른 유기학책 두꺼운 거는 100페이지가 넘거든요. 50장이 넘어가요. 이걸 갖다가 지금 이게 최대한 풀어서 설명드렸는데요.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 풀어서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많다 보니까 내가 찍어놓고 편집하고 또 올리고 이럴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은 영상을 또 못 찍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2시간만 하는 비교과 과목에서 지금 벌써 몇 시간 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리는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면 공부가 안 되니까 어쨌든 3단원은 좀 최대한 빨리 이번 주에 좀 조금씩 끊어서라도 올리는 방식으로 어떻게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어서 정말 미안하기도 하고 늦었다고 하지만 아직 중간고사 보려면 시간적 여유 있으니까 2단원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이제 복습 꼭 하셔가지고 소화시키고서 3단으로 넘어가시길 바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고생하셨고 다음 3단원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